그 강의실 꿈 넘어 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실 고도원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들어왔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를 수료하셨습니다. 2주일에 언론사관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연세 출출 통합 중앙일보 정치부 사장을 지내셨고 1998년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연설 중간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장동의 가출편집이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영상센터 깊은 산속 온달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하늘 칩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주신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에서 연구를 하신 고도원 이사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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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부릅떠야 인사하겠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한방야학 통합 박람회에 또 여기에 대체의학까지 끼고 또 이런 행사에 더해서 저 같은 사람 또 시간 내게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하는 자리가 참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또 제 아내하고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동기예요. 여러분 진명여고라고 아세요? 잘 모르세요? 좋은 학교 있었습니다. 그 학교만 나오면 전부 다 현모양처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남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어떤 자리, 어떤 인연으로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나다가 안 좋은 사람, 고약한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악연이라고 하는데 이 악연 없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밴쿠버에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오신 분이 밴쿠버에서 참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신 노신사 한 분이, 저도 그분의 이제 이름 석자를 알고서 갔는데 그분이 마중 나오셨어요. 아니 이게 직접 나오셨습니까? 밴쿠버에서 제일 성공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물어요. 고도원 선생, 이민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언제 갈리는 줄 아십니까? 언제 갈립니까? 맨 처음 공항 내렸을 때, 이민 보따리 가지고 낯선 공항에 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민 생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가 먼저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사람 돼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주파수, 긍정적인 마음, 웃는 얼굴 해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혹시 밤새 고스톱 좋아하세요? 그럼 밤새 고스톱 치는 친구들이 많죠. 혹시 밤새 술 퍼마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밤새 술 퍼마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강연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책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책.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을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지배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에브럼 링컨이 한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경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뜻하지 않게 어떤 우연한 자리에 또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경험 하나를 딱 하면 점이 하나 딱 찍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 점이 또 찍혀요. 경이로운 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점들 또 찍혀. 나중에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됩니다. 선.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이 연단에 쓰면 좀 권위적으로 보이는데 앞에 쓰면 좀 편해 보이죠. 앞에 쓰면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노래는 참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구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여러 경이로운 점들이 많아서 나중에 그게 이어졌을 때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풍부합니다.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글을 쓰면 그 글이 남다르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면 시가 다릅니다. 노래가 달라요. 그림이 다릅니다.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나는 가수다 혹시 좋아하세요? 임재범이라는 가수 근래에 막 좋아졌죠?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인순이 좋아하나요? 왜 좋아해요? 노래도 잘하지만 인간도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경험의 세계가 내 안에 노래로 스며들 때 나를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경험을 얘기하면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경험은 맞아요. 승리의 경험.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지금 5학년 10반 학생입니다. 5학년 일반처럼 보이지 않아요? 4학년처럼 보입니까? 5학년 10반이 돼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는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실패였고 조롱받고 했던 그 아픈 고통의 경험이 지금 돌아오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경험이 많아요. 톰스 스탠이라는 미국의 작가가요, 백만장자의 정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미국의 1300명의 백만장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1300명의 최고 부자들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미국의 최고 부자들, 그것도 뭐 아버지 잘 만난 부자들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답을 안 하니까 묻더라도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공통점,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백만장자 되는 비결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백만장자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화하세요. 네. 돈만을 의미하지 않아. 돈은 뒤따라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디어 한 건이면 대박 터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스템 하나, 솔루션. 지금 우리가 이제 의학 박람회로 하지만 알약 하나 잘 만들면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한 청년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몇 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최고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최고의 부자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 한 건이 터지면 그 사람을 넘어서는 백만장자가 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마르지 않는 백만장자가 있어요. 그 분야의 프로가 되는 것, 전문가 되는 것.
우리 약학을 공부하셔서 이렇게 원장님 되는 거, 이게 이런 게 마르지 않은 백만장자입니다. 전문가. 그 분야에 그 사람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게 백만장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백만장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공차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배고픈 동네였어요. 옛날은 다 라면 먹고 운동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어때요? 이현절이의 최경주 선수 어때요? 박찬호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침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 물질의 부자보다 마음의 부자를 더 치는 사람이 어쨌든 꿈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뭡니까? 그러면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드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시지만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꿈을 드림이래요. 드림은 드림인데 어떤 드림이냐?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서 만났습니다. 제가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북극성 하나 띄워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북극성이 떠 있으면 길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꿈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목표예요. 그 방향,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북극성이 떠 있는 사람, 북극성을 방향이 있는 사람은 항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류가 되는 거예요. 간 만큼 뒤돌아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꿈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기본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꿈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본기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꿈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기본기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것입니다. 꿈은 아주 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본기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습니다. 자기 발 앞에 있어요. 꿈은요, 점핑이 가능해요. 도약이 가능합니다. 기본기는 도약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42.195km를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게 마라톤이에요. 예전에는 글을 썼잖아요. 이제 원고지에 글을 썼습니다. 한 칸 한 칸 쓰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건너뛰면 띄어쓰기 틀리면 기본기 없는 글이 돼요. 여러분의 기본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너머에 저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저는 꿈 넘어 꿈이라고 부릅니다. 한글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나중에 한글 사전에 넣는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서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본기는 뭐지? 내 손 안에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 내 발 앞에 있는 거 어떤 것이지? 저의 기본기는 독서였습니다. 독서. 제가 이 나이까지 글쟁이 생활을 쭉 해왔는데 책을 제법 읽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보다 많은 독서 카드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당신보다 독서 카드 더 많아 하는 분이 손들고 나오세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독서 카드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저에게 북극성이 하나 떴습니다. 번쩍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2001년 8월 1일입니다. 지금 2011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은 우리 사회에 희한한 괴물, 문화적인 괴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우표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편지를 붙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저에게 번쩍 떴어요.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 그 독서 카드를 만들면서 느꼈던 행복감,
이 글귀를 오늘 아침 내 친구 누군가가 읽으면 그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꿈이 생겨날지 몰라. 부부성이 뜰지 몰라. 그런 믿음, 그런 희망 가지고 이 글귀 어느 책에서 탔습니다. 제가 읽은 책의 제목을 소개하고 그 책을 쓴 동서고금의 유명한 저자 이름을 소개하고 오늘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 아침 편지 꼭 읽게 하세요. 내용을 이해 못해도 매일 아침 물방울처럼 책 제목, 동서고금의 유명한 저자 이름만 6개월만 읽게 해도 그 아이의 사고 구조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지적인 지식의 축적, 친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단상, 해석, 영어로 코멘트 이렇게 얘기하죠. 붙여서 누가 아침부터 긴 글 좋아하겠어요? 30초. 제가 하루 24시간 몇 초 몇 분인지 계산하진 않았어요. 30초만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메일 상의 디자인을 상큼하게 해서 2001년 8월 1일 제 친구 몇 사람에게 띵 하고 보내기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 제가 이것을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제 친구 몇 사람에게 이 아침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막 자라났어요. 그래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11년 10월 그러고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10년 사이에 자라나서 오늘 아침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이 저희는 홈페이지에 그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272만 한 2,000명이 받았습니다. 장흥 인구보다 조금 많죠? 전 세계 안 나가는 곳이 없어요. 해외 나가 계신 분들은 더 절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 편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하고 제가 요즘에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좀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청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행사장이고 임시로 되어 있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집중하는데 주변이 좀 소란하죠. 그죠? 휴대폰도 가끔 울리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도 집중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만 하십시오. 그러다 제가 혹시 깜빡해서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네. 272만 숫자만 저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보내는 답시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답장이 옵니다. 이메일도 답장 보내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군수님도 이제 아침 편지 초기에 열심히 보셨다고 그러는데 근래는 아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7년 8년 받고도 답장 한 번도 안 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답장이 5자입니다. 5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답장은 소설입니다. 소설. 이런 강연을 가고 가면 더러 한두 편의 긴 소설이 저에게 편지 답장이 옵니다. 고도원 선생님 또는 뭐 고도원 이사장님, 고도원님 제가 얼마 동안 아침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뒷자리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선생님에게라면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숫덩이를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분이 겪었던 상처투성이의 인생 역정을 깨알같이 적어서 저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이 5자짜리 편지부터 그런 깨알 같은 소설 같은 편지가 매일 몇백 통이 옵니다. 어느 날은 몇천 통이 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 고통 아니에요. 그 상처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선생님이세요? 의사이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세요? 그 상처가 그대로 하여금 이 세상의 최고의 의사로 선생님으로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편지 꼭 답장해 줘야지 모아놓은 것이 몇만 통 됩니다. 답장 못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답장 기다리는 분들은 포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골라서 내일 아침 이 편지는 이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겠다.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서 내일 보내는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제목이 땀과 눈물과 피의 강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된다. 앞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느 분의 글에,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뒤에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땀과 눈물과 피의 강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고독의 강, 고통의 강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코멘트를 좀 달았습니다. 내일 한번 보세요. 제가 받은 인상적인 답장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도원 선생님, 제가 오늘 제 인생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큰일 났네. 이분도 부엉바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정리를 마쳤습니다. 은행 구자를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따님 가운데도 혹시 은행 구자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면 잘 보세요. 예비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강의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군대 자살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너무 호강하게 자라서 요만한 바늘끝 같은 고통을 못 참아요. 자살해버려. 근데 그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지만 그 지휘관에게 있는 거 예비 동작이 있어요. 그냥 가지 않아요. 꼭 표시를 해요. 그걸 보면 막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메일함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뜨문뜨문 있던 아침 편지를 오늘 마지막에 하고 마지막으로 클릭하게 됐습니다. 그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보낸 편지 제목이 밑바닥에서 우뚝석이라는 제목의 아침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편지는 그 여성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 편지는 제 중마고 중고등학교 동기종창인 천재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예요. 현직 부장판사. 이 친구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바람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풍, 뇌졸중.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보름 만에 겨우 의식을 찾았습니다. 제가 달려갔어요. 침상에서 밥상을 먹으면서 저를 부르면서 도훈아 도훈아 떨리는 손으로 내가 이 젓가락 드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알았다. 젓가락 아무나 드는 것 같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한 번 푹 맞은 사람에게는 젓가락 드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 부장판사면요, 그 사람의 판결문 하나면 세상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 죽고 살아. 흥하고 망해. 그런데 한 번 쓰러지고 나서 젓가락 드는 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밑바닥에 우뚝석이에요. 친구야 힘내. 그대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데 건강 회복해서 다시 좋은 법조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래. 제 마음의 모든 에너지, 모든 기도를 탁 담아서 띵 보냈는데 꽂히기는 그 친구에게 안 꽂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천에 사는 한 여성에게 그날 꽂혀서 그날 접으려고 했던 자기 인생을 다시 펼치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 어머님들 많이 와 계시죠? 고등학교 2학년 백혈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외동아들입니다. 백혈병이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랍니다. 아들의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그 그림자 볼 때마다 이 어미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문학적인 재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뜨악해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러다 얼마 후에 엄마 내일은 어떤 편지가 올지 궁금해요 하면서 돋아나는 얼굴에 화색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 하십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매일 받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어느 검색창이나 고도원의 아침 편지 그냥 고도리만 쳐도 뜬답니다. 거기에 자기 이메일 주소라고 이름 적어서 이렇게 하면 내일부터 띵 하고 갑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 하니까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고도원이 사람 이름이었네요. 어디 기도원에서 보내는 편지입니까? 어디 과수원, 수목원 편지입니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네요. 뭐 이런 편지. 제 친구 가운데 최칠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칠규라는 이름 가진 분 계세요? 하루는 저를 불러요. 도원아, 왜? 마,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감사드려야 돼. 왜? 야, 최칠규의 아침 편지하면 누가 있겠냐? 고도원의 아침 편지하니까 그럴듯해서 있지.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있어요. 이름에 운명이 결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이름 지을 때 잘 지으세요. 장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름은 고정되어 있는데 별명이 있잖아요. 사람이 별명. 여러분들 별명이 있으시죠? 별명이 뭐세요? 없어요? 그래요? 별명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좋은 겁니까? 별명 있으세요? 없어요? 어릴 땐 있었어요. 어렸을 땐 있었어요? 뭐였어요? 자, 빼빼. 왜 빼빼라는 이름이 붙어요? 지금은 통통이네. 챔피언이라고 해요. 챔피언. 별명은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 사람의 모양새, 말투 이런 것들에서 나와요. 불독이라고 하고. 불독이라고도 하고. 이미지예요. 이름은 자기 고정 이름인데 별명은 이미지예요. 저에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에 제가 한이 맺혀서 맨 처음 낸 책 제목이 제 별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5년 전에 낸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못생긴이라는 게 저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아이고, 대답도 시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효림 스님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산에 나무가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잘생긴 나무는 맨 먼저 잘려서 석가래로 쓰이고 그 다음 잘생긴 나무는 또 먼저 잘려서 제목으로 쓰이고 못생긴 나무들은 남아서 큰 산을 이루는 거목이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 이 자리도 보니까 위로받을 분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이미 거목이 되신 분도 안 잘리고 거목 되신 분도 계시고. 이 못생긴이라는 거 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 3학년 축제 파트너로 만난 한 여인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분이 우리 원장님 친구예요. 내일이 축제인데 파트너가 없었어요. 이거 비참하잖아요. 그죠? 왜 없었느냐? 이게 외모에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뭐 키도 큰 데다가 얼굴도 이렇게 잘생기고 막 얼굴도 도시틱해 보이고 뭐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당시 오지랖이 넓은 여학생 부회장에게 SOS를 쳤어요. 좀 살려줘. 그랬더니 자기 사촌 언니 저하고 같은 학년의 동갑쟁이를 소개해 줬어요. 저도 이제 급한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탁 학교 앞다방에 갔어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자, 남자 여자가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소리는 안 나지만 번쩍하잖아요. 눈빛이 세거든. 탁
저에게 빛을 한번 주더니, 그 독수리다방이라고 있어요. 독수리다방이라고. 빛을 한번 딱 주더니 눈을 내려. 그리고 다시는 안 올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질 않아. 그리고 얼굴색이 자꾸 변해요. 어두워져. 제가 지금 곱게 표현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되게 재수없다. 이 사태를 어째 막 속에 막 이 전라도 말로 이게 소가지가 난 거 있잖아요. 저도 기분 나쁘고 이제 자존심 상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돌아가자마자 저를 소개한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는 원 버튼이 이게 쉬운데 옛날에는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돌렸겠어요. 딱 나오자마자 해댔습니다. 여기 뭐 미성년자도 없으니까 제가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해도 돼요? 야 이년아! 이년아!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못생긴 남자를 소개한 거야? 그 이야기가 오지랖 넓은 여학생 부의장 입에서 나와서 캠퍼스에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별명이 붙였어요. 그게 못생긴 남자입니다. 줄여서 못남이에요. 못남. 이게 제 별명인 것을 제가 6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 여성들의 이야기는요, 여성들끼리 이미 다 사발통문 돌고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는데 남자한테만 안 건너가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내의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한 막처럼 잘 안 건너갑니다. 자, 당시 제가 연소춘추라고 대학신문 편집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좀 나있던 학생이에요. 잔디밭에 여학생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떤 여학생 입에서 못생긴 남자, 못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머릿속에 누군가가 생각나는 아이가 있잖아요. 되게 그놈 못생겼지 하고 그놈 얘기를 막 하면 깍깍깍깍 웃어. 그래서 제가 유머가 좋아졌나 보다 하고 저도 같이 웃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저였어요. 망신을 2중 3중으로 당했습니다. 이 별명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국장님이세요? 네.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아니 오늘 국회 때문에 그러시다고? 의회. 네. 의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별명이 이주사로 바뀌었어요. 이주사. 뭐 무슨 불국사, 뭐 금산사 이런 절 이름, 이쪽 동네에 제일 유명한 무슨 절이죠? 보림사. 보림사가 아니고 이주일과 조영남 사이가 이조사입니다. 이쪽에서 오면 이주일 같고 이쪽에서 오면 조영남 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추남 연예인. 제 별명이 못생긴 남자인데 어느 날 이주일 선생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말로 떴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이주사로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매우 유명한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그 다음에 또 바뀌었어요. 이화여대 1학년 여학생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처음 이화여대 웹진 인터넷 신문에 소개를 하고 맨 끝에 저를 만난 인상기를 썼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이주사라 해서 봤더니 틀렸다.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길박사로 바꿔줬습니다. 길박사. 길로 다니는 박사, 뭐 이 약학 박사, PhD 이런 게 아니고 길용우와 박상원 사이가 길박사입니다. 이주사가 맞아요? 길박사가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좀 예의가 있으십니다. 자, 별명이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진화했잖아요. 여러분의 별명이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는 좋아져야 돼요.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두 번째 낸 책 제목이 아름다움도 잘한다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남성들도 해당이 돼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제가 좋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사람 만났을 때 외모 중요해 보이지.
한 번 쳐다보고 다시는 안 쳐다보지. 뿅 가지. 근데 빼빼님 살아보시니까 어떠셔? 살아보니까 어때요?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매일 10년 동안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움, 영어로 인너 뷰티. 이게 있어야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들어가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박수 치신 거예요? 지금부터 박수. 제가 사실은 충주에서 새벽에 달려왔어요. 와서 이 근처에서 밥 한 끼 먹고 지금 여기서 차 한잔 마셨는데 목이 컬컬합니다. 물 마실 때마다 박수를 쳐주기로. 네. 잘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무엇이 자라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생명력이 있는 것. 살아있는 나무만 자라납니다. 썩은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 자라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만 자라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가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런 가제로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꿈도 자란다입니다. 꿈도 자라납니다. 꿈도 진화합니다. 누구의 꿈이 자라납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꿈만 자라납니다. 여러분 다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꿈이 다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은 자라지 않습니다. 정체됩니다. 내려놓습니다. 여기 다 살아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부구성이 떠 있어야 합니다. 저희의 꿈이 생겨났어요. 2001년 8월 1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던 시절은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모신 대통령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제가 이분의 모든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 말씀 자리를 5년 동안 써드린 연설 담당 비서관, 그 1급 비서관 높은 자리입니다. 그 글쟁이로서는 최고 관직이에요. 1급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mpossible. 어떤 분은 miracle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자리예요. 부침이 심한 곳이에요. 제가 5년 동안 그분의 연설문을 다 써드린 자리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사흘 쉬었습니다. 사흘. 5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했어요. 여한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최고의 당대 문필가입니다. 그분 문필가 앞에서 제가 글을 써드린다는 게 보통 죄송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당대 최고의 연설가예요. 누구의 연설이 성이 차겠어요? 그분의 연설문을 써드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사람을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하신지 잘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일을 시켰으면 원설문 초안을 딱 보면은 딱 보고 잘 썼어. 이게 뭐야? 다시 써. 이렇게 뭐 칭찬을 하거나 질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국장님도 부하 직원이 뭐 하면 잘했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안 해. 1년 동안 말을 안 해. 야당 총재할 때 3년 동안 스피치라이터를 했던 비서관이 하나 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하소연을 했더니 나는 3년 동안 한마디도 못 들었어. 말을 안 해요. 딱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분이 그렇게 용의주도 하신 분이에요. 어떤 행사를 다 끝나고 가는데
저는 이제 연설 비서관이니까 뒤쪽에 늘 이제 공사석에 이렇게 있다가 메모도 하고 있다 뒤따라가잖아요. 가시다가. 구도원 비서관. 네. 요즘 연설이 좋아요. 딱 한마디 1년 만에 들었어. 몸이 떠 있는지 가라앉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연설문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실세이고 총애받고 큰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 이런 말씀했으니까 이번 8.15 연설에 3.1절 연설에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구술을 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거 지금 여기 그 연설문이 들어가야 할 연설이 아닌데 장관 연설 정도에 들어갈 얘기인데 하고 그게 쳐놓잖아요. 그럼 막 원한을 사요. 근데 1년 만에 이분이 요즘 연설이 좋아요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때 시작한 것이 마라톤입니다. 제가 청마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청마동은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청와대 마라톤 동아리가 청마동입니다. 제가 70명 모아놓고 제가 마라톤을 했어요. 지금 내 마라톤을 애창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살아났어. 자, 연설문은 무겁잖아요. 공적이잖아요. 역사적이잖아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말랑말랑하잖아요. 저의 생각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저를 살렸는데 이걸 매일 하려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 밥 짓기도 힘들죠? 어떤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타,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명인, 달인 누구예요? 어떤 것을 반복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을 그 끝이 신의 손, 감각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달려있을 때 비로소 달인 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10년 동안 쓰는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 30초짜리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읽기도 힘들죠? 저한테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누가 좋아할까? 누가 감동할까? 어제 보낸 편지하고 똑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욕하지 않을까?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느냐고, 당신이 진정한 글쟁이냐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짜내서 처음에는 글솜씨로 글재주로 썼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제가 이것을 49에 알았어요. 제 인생에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려고 합니다. 20대 30대 젊었을 때 내 인생에 믿을 만한 어떤 선배 하나가 자네 명상이라는 거 한번 공부해 보게 이렇게 말해준 선배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제가 이것을 49에 알았어요. 오늘 명상 강의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명상의 핵심은 자세입니다. 똑같은 자세, 허리 피는 자세. 우리 웅크리는 자세는 명상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기도, 묵상에는 이렇게 해요.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명상은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 배호흡. 이게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다니게 됐어요. 명상 공부를 다 했어요. 모든 명상책을 제가 다 섭렵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명상센터 다니면서 제법 잘 된다 하는 곳은 종교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또 제법 잘 된다 하는 것은 상업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돈 냄새가 너무나. 그래서 비종교적인, 비상업적인 공간 하나 잘 만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명상센터를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명상센터에 좋은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제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했어요. 이제 15년 중앙일보 기자 생활, 사회부 한 3년,
나머지 한 12년을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마지막 직함이 정치부 차장이었고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평민당을 출입하게 됐어요. 정치부 기자하면서. 평민당이라고 아세요? 네. 아는 게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때 김대중 총재께서 평민당 총재를 하셨는데 젊은 기자로 차를 마시면서 그 벙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동교동의 지하 서재, 당신이 그 사색하시고 책 보는 자리에 있어요. 그때 젊은 기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하루는 젊은 기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젊은 기자들,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비슷해요? 저는 인생의 책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잊게 한 책, 나의 미래를 잊게 할 책,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 이게 인생의 책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의 인생의 책, 김대중 대통령에게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으로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역사의 연구, 영어로 A Study of History. 고대 문명, 그 고대 위인들의 역사 삶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역적입니다. 역작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책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책 얘기를 시작했는데 젊은 기자들이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연습국도 같이 봐야 뭐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수도 같이 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을 뻔했는데 저는 이 책을 그때까지 이 역사 연구라는 책을 15번 이상 읽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제 인생의 책이었어요. 왜 이게 제 인생의 책이었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책물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골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저도 만화 좋아하고 소설 좋아하고 이상한 책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놈아 오늘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놔. 함석헌 선생께서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 상중하로 되어 있는 3권의 책인데 이 4권의 책을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에게 딱 주시면서 읽고 밑줄 그어놔. 그 다음날 검사를 하셨어요. 퀴즈입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없었다? 회초리 꺾고 와. 예전엔 아버님들이 자식들 회초리를 꺾어서 두드려 가지고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초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비극이 안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의 회초리가 사라졌어요. 지금 난리가 나. 큰일 났습니다. 그날 몹시 맞았어요. 속에서는 막 불덩이가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새끼들 이렇게 패도 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을 읽게? 저희 형님은 그날 맞다가 가출해 버렸어요. 저도 형님 따라서 가출할까 하다가 제가 그날 사실은 효심을 발휘했습니다. 솔직하게 봐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나까지 가출해 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시국교회 목사 일도 못 해먹게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봐드렸다니까. 꾹 참고 그래 내가 맞아주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엉터리 읽었던 그 밑줄 그어는 4권의 책이 지금 제 서재 가운데 보물처럼 꼽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책이. 고색찬연한 이 책.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때로는 울컥합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최대의 유산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 나중에 제가 대학신문 편집국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읽으니까 내가 엉터리를 걷던 밑줄에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글이 써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아세요?
그 기자 생활을 제가 5년 했어요. 창간에서 폐간될 때까지. 그때 어떤 상황을 취재하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 밑줄에서 이렇게 쓰라고 지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중앙일보 정치 전문 기자가 됐어요. 매달 100장, 200장 정치 해설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동아, 뭐 이런 월간중앙 이런 곳에. 조갑재라고 하는 기자가 뜨기 이전 얘기입니다. 일필휘지가 되는 거예요. 100장, 200장이 하룻밤 사이에. 내가 엉터리로 걷던 그 네 권의 책의 밑줄에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구절은 제가 암송까지 하게 됐어요. 자, 한 노련한 정치인과 젊은 기자가 인생의 책을 놓고 한 기자는 암송까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다른 기자들이 경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가운데 두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책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책을 함께 했던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청와대 주인이 됐어요. 블루하우스라고 아세요?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됐어요.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가끔 청와대 불려 가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도원 기자,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시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건방져요. 겁이 없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연설문 쓰는 자리요. 그거 제 꿈인데요. 제가 글쟁이로서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거 한 편 쓰고 죽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라면 구급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근무라고 그래요. 대통령의 구두명령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 5년 동안 그분의 연설문을 썼습니다. 그때 모셨던 분이 지금 지사하고 계시는 박준영. 그때 수석. 나중에 제가 여쭸는데 이분이 저를 쓰게 된, 저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게 그 아놀드 틈의 역사 연구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구절까지도 암송하는 기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여겨보다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저를 인생의 책을 함께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선생님이세요? 여러분의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인생의 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책이야. 너도 한번 읽어봐. 그러면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 원장님도 인생의 책 직원에게, 우리 국장님도 인생의 책 직원에게. 그러면 그분이 모시면서도 철학을 함께 해요. 아, 이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생각을 같이 한 방향으로. 부국성의 방향이 같다니까. 지금의 상황은 다른데 그가 가는 목표 방향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이런 동지 만나면 얼마나 재밌어. 인생이 즐겁습니다.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표정이네. 제가 대학신문은 어쩌고 뿌리 깊은 나무, 중앙일보 기자, 청와대 연설비서관 이런 얘기하니까 저분이 승승장구했네, 출세 많이 했네, 이렇게 비단낀 말 걸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분 다 지금 이제 원장님, 국장님, 이제 과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분의 삶을 여러분 앞에 한 30초로 요약하면 밑둥이는 다 치고 이분의 삶 속에서 꽃봉오리만 소개합니다. 산봉오리. 그걸 우리가 경력이라고 그래요. 그 꽃봉오리만 소개하면 사람들이 저분이 꽃길만 걸었네 이렇게 생각해. 이분의 삶 속에서 산봉오리만 소개하면 저분이 승승장구했네, 비단길만 걸었네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산봉오리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계곡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곡 없는 산봉오리 없어요. 저에게도
깊은 절망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왜 저에게 절망의 계곡이 있었느냐?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 유신 시절입니다. 유신헌법. 헌법의 히읗자만 활자화해도 사형 선고 내리던 그때에 제가 연세대학교 연세춘추라는 대학신문 기자가 됐어요. 그게 72년입니다. 피라 사건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무덤을 하나 봤어요. 대한민국의 대학생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기명 칼럼을 처음 만들어서 지금도 영예롭게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계명이라는 칼럼이에요. 그 지가 만든 거요. 그래 놓고 고생 많이 했어요. 신문이 나오면 새벽 3시에 저희 하숙집에 누가 문을 탁 두드립니다. 잠깐 나오시라고. 잠깐 이제 주섬주섬 나가면 남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새벽부터 등산 간 거 아닙니다. 옛날에 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정보부. 그때 제일 무서운 게 긴급조치였습니다. 3호, 4호 잘 넘어가는데 마지막 긴급조치가 9호였어요. 9호. 9호에 배후조정 혐의로 제가 쓴 글이 또 문제가 돼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잘린 거요. 당시 786명의 전국 대학생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적당하고 수배받고 붙잡히고 콩밥 먹고. 콩밥 좋아하세요? 좋은 밥 있어요. 콩밥이라고. 그리고 강제징집을 당해요. 그래서 광주 10주 훈련을 받는 곳에 저는 툭 가서 6주 훈련만 하고 더블백 동기 하나도 없이 더블백 하나만 매서 저 강원도 한 산골짜기 어느 곳에 툭 떨어뜨렸어요. 딱 떨어뜨린 곳이 창설부대입니다. 창설부대는 군대에서는 꼴통부대라고 그럽니다. 꼴통. 각 부대에서 사고뭉치들만 방출해서 만든 게 창설부대예요. 제가 이병, 짝대기 하나가 이병이거든요. 더블백 동기 하나도 없이 외롭게 딱 떨어졌는데 일병 짝대기 2개에서 4개까지 쫙 질비하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사고뭉치들이에요.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승자냐, 누가 먼저 야전삽을 들어서 찍느냐 하면 그날 왕이야. 그게 병장도 일병도 소용없어요. 무시무시한 동네. 매일 저녁 막내똥이 이병이 딱 오니까 일병부터 병장까지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저녁마다 네가 좀 배웠어?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티 가버먼트 스튜던트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지가 ASP 뭐 이런. 저녁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되게 맞고 이놈한테 맞고 저 친구한테 맞고 저 친구한테. 소총을 딱 들고 대신해서 밤에 소총을 촥 초수에 나가보면 하늘에 별이 가득한데 제 별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 번 오늘 그냥 인생을 끝내 드르륵 한번 갈고 말어 그랬어요. 그래 그런 분도 계시다는데 한번 맞아주지 하고 죽지는 않겠지 하고 3년 동안 잘 맞고 나왔습니다. 안 죽고 나온 것이 다행입니다. 세상을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아. 이력서를 안 받아줘. 이력서를. 이거 춥습니다. 절망이야. 절망. 그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장가부터 간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할 일이 없는 분들은 연애를 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우리 이제 원장님 친구분하고 6년 연애를 하면서 대학교 3학년부터 만나서 연애하면서 7번의 이별의 키스를 하고 7번의 제외의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시골 전라도 출신이고 저희 집사람은 전통적인 서울 출신이고 부잣집 딸이고 우리 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었고, 제가 4년 동안 한 옷만 입고 다녀서 그게 컨셉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컨셉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재적 학생이에요.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아. 키도 되게 커, 잘생겼어. 자, 데이트를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가끔 한숨이 나오죠. 그러다가 답답할 때쯤 되면은 마음에 품었던 얘기를 제가 하죠. 그래, 길이 안 보이지? 그럼 한참 있다가, 그래, 길이 안 보여. 그렇지? 또 한참 있다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지. 그럼 또 한참 있다가,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속이 짠해지잖아. 그럼 얼른 골목으로 가서 진한 이별의 키스를 합니다. 여성들은 마지막에는 좀 열어주잖아요. 그죠? 보통 때는 좀 까탈스럽다가도 마지막인데, 그래서 진한 이별의 키스를, 눈물의 키스를 하고 딱 헤어지고 돌아오면 정말 추워. 아무것도 안 보여. 집에 돌아와서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여명에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본능처럼 그녀 집 앞에, 신설동입니다, 서성이는 거예요. 재수 좋은 날은 빨리 나오고 재수 안 좋은 날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와. 그녀도 이제 두문불출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면 마치 내가 지금 막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내가 오늘 재수가 좋네. 나 누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만났으니까 또 그래 좀 걸을까? 그렇지 뭐. 걷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말을 하죠. 이때도 제가 먼저 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럼 한참 있다가 그래 볼까? 그럼 막 속에서 오니까 얼른 또 골목으로 가. 더 뜨거운 재회의 키스를 7번, 그 짓거리를 7번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광주리 장사라도 해서라도 결혼하자고 하길래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루스체포를 딱 빌려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친구들이, 저도 오지랖이 넓은 학생이었으니까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축의금 없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축의금 받아가지고 신혼여행 갈 준비를 하고 딱 계획까지 세우는데, 그 축의금을 계산하던 그 계산대에 있는 친구가 저보고 안 된대. 그래서 친구들한테 친구들 오늘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덕분에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 하고,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서 전기밥솥 하나 있는 신혼방, 아현동 산골짜기 산동네에 신혼방에 가서 저는 일주일 숨어 지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살았어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꿈을 얘기했어요. 맨 처음, 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제일 쉬운 게 포장마차입니다. 다른 데는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포장마차 이력서 내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 서대문 로타리에 제일 잘 가던 곳에 딱 깜짝 놀라. 아무나 못해요. 거기는 야전삽보다 더 험한 데야. 여러분 주변에서 포장마차 한 5년 한 분 있으면 보통 분이 아니니까 위대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단속 심하게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 야, 이거 보통 세상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이제 문방구래요. 현찰 장사이고 재고 없고 뭐 주일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당시 대원고등학교 막 개원할 때, 지금 명문고등학교 됐어요. 그 입구에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그때 전 재산 50만 원, 대학 등록금이 한 6만 원 얻었대. 그래서 이제 선반 짜고 계약하고 내일 모레 입주를 앞두고 딱 갔더니
저거 계약한 복도방 아저씨가 사라져버렸어요. 사기를 당해요, 사기. 털썩 주저앉았는데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 경지를 아세요? 오늘 노란 옷을 입은 분들이 많은데 세상이 한순간에 노래지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제가 군대에서 하늘이 까만 것까지는 아는데 노란 건 못 봤어요. 근데 세상이 노래져. 그리고 갑자기 목이 탑니다.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마르는 게 이 혀입니다, 혀. 혀가 갈라져. 물을 마시는데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제 지금부터 안 지켜도 돼요. 예, 편안하게 계세요. 자, 지금은 정말 안 지켜도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목이 타죠. 물을 마셔요. 물이 안 넘어가요. 물처럼 쉽게 넘어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물이 안 넘어간다는 게 목에. 삼켜지지가 않아. 물이 안 넘어가, 물이. 음식은 더 말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써요. 이 혀가 다 거부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청년이 새까맣게 말라서 꼬챙이처럼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여러 번, 지금도 가끔 한강을 지나가면 제가 서서 오늘 이 자리가 나을까, 이 자리가 나을까, 아이고, 어느 빌딩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거 바로 죽을까, 그러고 나면 그 이후의 모습이 막 비춰져. 억울하지, 며칠만 더 살아보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그 다음에 하게 된 게 제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생활을 5년 했습니다. 빵떡 모자를 딱 쓰고 앙드레 고라고 이화여대 입구에 원장님 아시요 이거? 행복의 문? 행복의 문이라는 3평짜리 웨딩드레스 가게를 열어놓고 웨딩드레스 장사를 했어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장사입니다. 잘 몰라도 할 수 있어, 주인이. 고객도 잘 모르거든. 평생에 한 번 입는데 얼마나 알겠어. 다 이쁜데. 요즘엔 2-3번 입는 전문가도 있지만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었어. 물론 저희 또래들이 이제 장가갈 나이고 결혼할 나이니까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그래도 오지랖 넓은 학생이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해서 웨딩드레스 이제 대여하는 가게를 열었는데 날짜 잡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이렇게? 피해 갈 수 있어? 그 죽음이지. 그리고 이게 마진이 좋아요, 마진이. 당시에 평균 이제 대여비가 한 2만, 혹시 이 자리에 웨딩드레스 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랬다 이런 뜻이에요. 평균 대여료가 2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 불러야 예약을 해요. 얼굴이에요, 얼굴. 딱 읽어야 돼, 이걸. 그리고 컨셉이 중요해요, 컨셉. 자, 저의 컨셉. 저희들이 이제 행복의 문에 오면은 하루에 한 건만 성사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장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유를 가졌죠. 다른 데는 막 들어오면은 옷부터 가르치고 하는데 3평짜리 가게면 거울 여기 달리고 여기서 옷을 입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이 귀걸이 이런 것들도 있고 옷이 쭉게 걸려 있고 여기에 속옷 같은 것들도 있고 이곳을 저의 기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인테리어를 독서 카드로 한 면을 쫙 하고 여기를 살롱처럼 쫙 만들어서 탁 들어오시면 옷부터 보여주는 게 제가 차를 좋아했거든요. 앉으세요. 차 한잔 마시세요.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 드르륵 한번 해서 하나 딱 꽂아가지고 하나 읽어보실래요? 그럼 독서 카드를 읽어요. 아, 좋은 글이네요. 아, 좋죠? 또 하나. 2번째.
세 번째 하면 이제 오바입니다. 두 번째까지가 딱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읽으세요, 그러면. 저를 쳐다봐요. 아, 이거 다 직접 쓰신 거예요? 아, 그러면요. 눈이 확 풀려 있어요. 장사 끝난 거예요. 더 볼 게 없다니까. 또 하나의 컨셉. 제가 새카마잖아요, 지금. 꼬챙이처럼 말라져. 볼품이 없잖아. 빵똥모자 하나 딱 썼잖아요. 옆에 모든 무라이들을 비롯해서 책을, 외국 책을. 저는 불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불어책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파리에서 패션 공부를 딱 하고 좀 남달라서 귀로에 아프리카 여행을 한 2, 3개월 한 컨셉. 그걸 살짝 비치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집도 사고 희망이 생겼는데 제 아내가 2번의 유산을 냈습니다. 8개월 넘긴 유산. 왜 유산을 냈느냐.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다가 나중에는 하얀 웨딩드레스 색깔만 보면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거기가 산동네입니다. 물이 잘 안 나와. 셋집에 사는데 물빨래 장사가 잘 된 날은 이 웨딩드레스 옷이 막 산더미입니다. 한 벌이 밤새 물빨래 쫓겨나는 거예요. 수돗물 많이 쓴다고. 6번 쫓겨나서 맨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이건 더 고생이야. 그게 북향 산동네입니다. 연탄재를 뿌려가면서 사람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 밤새 가지고 지금 예식장 가야 되는데 삐그덕 미끄러져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때 생겨난 게 뿌리 깊은 나무 잡지입니다. 돌아가신 한창기 벌교 출신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사장이 졸업장도 없는 저를 기자로 채용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신문기자를 꿈꿨지 잡지기자는 불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 기자가 됐어요. 월급을 받았을 때 아니 이렇게 좋은데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이런 마음이에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잡지기자 생활, 가장 부지런한 기자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독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전두환 아저씨가 등장을 했네. 광주항쟁 직후에 뿌리 깊은 나무가 강제 폐간됐습니다. 이걸 쓸어냈어요. 썬데이 서울이라고 아시죠? 예, 좋아하셨습니까? 네, 좋아했습니까? 썬데이 서울하고 같이 폐간됐어요. 한 200여 종의 전기 간행물을 이 아저씨가 그냥 쓸어냈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시절이 우리 있었습니다. 또 절망의 계곡에 빠진 거예요. 펜 때 놓친 거예요, 글쟁이가.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월급을 받았을 때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이런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하게 되면 시대적인 상황이 전두환 아저씨가 등장해서 절망의 계곡에 빠져도 그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일하는 모습을 누군가 한 사람이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비단길에서 만난 사람 아닙니다. 꽃길에서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절망의 계곡에 빠졌을 때 손잡아주는 사람 가운데 귀인이 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경제부장을 하던 최우석 씨라는 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경제부 기자 가운데서 가장 미문을 쓰는 기자였어요. 이분이 뿌리 깊은 나무 독자였어요. 고도원 기자의 글을 아끼셨어요. 이런 글쟁이가 요즘 놀고 있다는데 이런 글쟁이 신문기자 실험적으로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저를 심사를 하고, 아, 사상이 불온한 친구는 아니다. 글재주가 있다. 저는 언론고시를 보지 않고 제 꿈을 이룬 사람. 신문기자가 됐어요. 사건기자가 됐어요. 경찰기자. 경찰기자는요, 아침 일과가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가서 유치장에 손님들부터 살펴보는 게 경찰기자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밤새 저 구치소에 유치장에 손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다 이게 사건의 주인공들이거든. 저에게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특종기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저는 언론고시도 안 본 사람인데 곧 특종기자가 됐어요. 다른 기자들은 유치장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어떤 느낌이 와서, 아주머니 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눈물은요 1초도 안 걸려요. 툭 떨어지는 게 눈물이에요. 준비됐던 것처럼. 아, 이 기자가 내 편이 좀 될 수 있는 것보다 내 눈빛을 보고
내 편인가 보다. 눈물이 글썽해. 담당 형사가 누구예요? 형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주섬주섬 하는 얘기. 적으면 특종이야. 왜 저에게 그런 특종이 보였을까요? 저도 눈물을 흘려봤거든. 세상이 한순간에 노란 꼴을 봤거든. 물이 안 넘어가는 꼴을 당했거든. 저는 문화부 가고 싶은데 정치부로 보내. 그게 경상도 신문이에요. 호남 출신. 왜 보냈습니까? 손이 빨라서 보냈대. 손이 빨라서. 기자 가운데 가장 손이 빨라야 게 정치부예요. 윤정기 세우는 게 정치부거든. 톱이 바뀌니까. 자, 마감 1분 지나고 윤정기 막 돌아가는데 스톱하고 7장짜리 2장으로 줄여 10장으로 늘려 하면 손이 안 따라가면 바로 얼굴이 하얘져요. 정치부 기자가 나중에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 쓰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 편지 쓰게 됐어요. 자,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제 자랑했습니까? 여러분의 이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목은 달라.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원장님으로, 국장님으로, 우리 공직자로, 여러분 또 하시는 직업인으로 만났어요. 길목은 달랐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 경험의 세계는 다르지만 저만큼 아니실 수 있죠. 물 마셨을 때 물이 안 넘어가는 꼴 여러분 당하지 않았어요? 연탄재 뿌려놓고 오르내리락 하면서 미그덩 엉덩방아 찌지 않았나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에도 어느 날 세상 노란 꼴 당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을 맵니다. 최고의 스타도, 최고의 정치인도, 최고의 재벌도 목을 매요.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솟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꿈을 가진 사람. 부구성이 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곳에서 솟구칩니다. 치솟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이 험한 욕을 많이 했잖아요. 이놈의 자식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겠다.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때는 험한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험한 욕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기에 이 아들이, 딸이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뽀작뽀작 딴짓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어머니 마음에 다리몽댕이 분질러서라 주저앉히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이 종교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이, 예수님이 그대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 때 갑자기 도끼자루 딱 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좌절, 실패라고 불러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치솟아 오릅니다. 꿈, 한글 사전에 찾으면 3가지 뜻이 나옵니다. 잠자다가 꾸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밤새 로또 꿈 꿨나요? 악몽도 꿈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하세요. 이 얘기는. 2번째, 헛된 망상, 꿈이라고 그럽니다. 꿈 깨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3번째,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희망, 이상, 이것을 꿈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자기 경험했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영상이에요. 텔레비전 할 때의 비전은 그림이에요. 그림. 어떤 그림이냐?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가지 않았던,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강 건너 마을 골목골목 디테일하게 나무 한 그루 그려내는 게 비전입니다. 세계적인 비전 가운데 모세의 비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모세의 비전이에요. 가보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 비전 가지고 한 60만에서 200만 추산되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간 리더십을 발휘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 우리말로 옮길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번역해 보세요. 뭐라고 버전은? 뭐 희망이 다 다른 뜻이 있어요.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꿈 하면 또 이런 또 세 가지 뜻이 있고. 비전할 때 잠자다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헛된 망상을 연상하지 않아요. 비전은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써요. 우리말로 이렇게 써야 이 뜻이 통해요. 근데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꿈 넘어 꿈이에요. 꿈 넘어 꿈. 훨씬 철학적이고 훨씬 심오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 꿈 넘어 꿈은 제가 그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2시간 특강하다 튕겨 나온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곳저곳 특히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꿈을 물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꿈을 물어요. 꿈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하면은 없어요. 몰라요. 우물우물 통과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나 꼭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제가 꿈을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으러 가면 당황합니다. 이제 잘못 앉았는가 봐. 뭐 이러고. 그러면 이쪽부터 가면 또 당황해. 그래 오늘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을 물었을 때 꿈을 대답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인류학 주제로 대한민국에 2개의 인류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의 모든 대학을 제가 다녔어요. 하나가 경상도에 있는 한동대학입니다. 앞줄에 있는 학생들의 꿈을 물었을 때 꿈을 대답하는 학생들이 100%이면 뒷줄에 있는 학생의 눈빛도 다릅니다. 학교 분위기가 달라요. 두 번째가 카이스트입니다. S대학이라고 있어요. S대학. 서울에 괜찮은 학교가 하나 있어요. 가서 물었더니 이 학생이 학생 꿈이 뭐예요? 저는 이루었는데요. 그 대학에 극과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선생님들, 친구들이 다 그 아이는 꿈을 이룬 아이야. 그래서 내가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게 북성이 아니야. 서울 남산 이정표 정에서 가봐. 건너가봐. 북산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지. 이제 겨우 징검다리 와 있는데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대의 눈빛이 그렇게 풀렸지. 마무리했어요. 서울에 어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간곡하게 부탁해서 전교생을 놓고 강연을 했어요. 그 학교의 교훈이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큰 꿈을 가지자가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학생들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줄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묻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있어. 제가 그 학교에서 또 고함을 또 질렀어요. 이 학교 큰일 났어요. 꿈이 없습니다. 교훈 바꾸세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가르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주세요. 꿈을 묻는 선생님들이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을 물으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좋은 부모,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은 나에게 꿈을 물어주는 사람, 그리고 박수 쳐주는 사람. 꿈을 물어서 꿈을 대답할 때 그것도 꿈이야 조롱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는 여러분 가요. 요즘 자살자가 많아서 이제 걱정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어느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왜 그것도 많으냐? 이 아이들이 너무 호강해가지고
조그만 도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자존심 상하는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면 꿈을 묻는다는 걸 다 아니까 앞줄에 있는 학생들이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500명 대상으로 강의하다가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학생 꿈이 뭐예요? 저 과학자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시 물었어. 과학자 돼서 뭐 하시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 거야. 무슨. 그 옆에 여학생이었어. 학생 꿈이 뭐예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0가지도 괜찮아요. 두 가지 뭐죠? 저 교수 되는 거, 작가 되는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그래, 교수 되고 작가 돼서 뭐 하시게? 이 학생도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야. 웃어. 그 옆에 아주 훌륭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 꿈이 뭐예요? 잠깐 망설이더니 저도 빌 게이츠처럼 한 건 대박 터뜨려서 세계적인 백만장자 되는 것입니다. 몇 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저 웃지 않아요. 좋은 꿈이에요. 카이스트 수재들이 자꾸 대박을 터뜨려야 우리도 먹고 살지.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세계적인 백만장자 돼서 뭐 하시게? 이 학생이 또 잠깐 망설이더니 아주 위대한 대답을 했어. 저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가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언급길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속에서 불떡이가 올라왔어요. 또 고함을 질렀습니다. 15분 고함을 질렀어요. 15분. 매우 유명한 웅변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책으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꿈 넘어 꿈이란 책을 인생의 책으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못다한 얘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 15번 읽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세요. 그럼 인생의 책이 있지요. 꿈 넘어 꿈 얘기하면 깊은 사서 옹달샘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시오. 제가 모를지 모릅니다. 그때 했던 15분 웅변 오늘 3분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목소리로 여러분 귀창 다 나가니까 그냥 목소리 낮춰서 작게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새 학생에게 좋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꿈에 이 새 학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 새 학생에게는 새 학생 미안하지만 그리고 수재들이 모였다고는 카이스트 대학원 500명 여러분 가운데 많은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이 통합의학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이 없습니다. 꿈 넘어 꿈이란 말이 튕겨나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강력한 예를 들다 보니까 대통령 얘기를 몇 사람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책상머리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미래의 대통령 적어놓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년 역사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IMF라고 하는 경제적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그 앞 시대에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때문에 10년 고초를 겪은 사람. 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오랜 가난 보릿고개 털어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는 꿈 넘어 꿈이 있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혜택은 먼 미래까지 우리 후손에게까지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모시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시면 이분에게도 위대한 꿈 넘어 꿈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평화 통일되는 것. 당신의 시대에 이루지 않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 넘어 꿈입니다. 아니 이 젊은 학도가 세계적인 백만장자로 꿈꿨으면 저 세계적인 부자가 돼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한창기 고 뿌리 깊은 나무 사장이 20대 후반에 고도원 기자의 가슴에 북구성을 띄웠던 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멋있는 말을 좀 해야지. 저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것은 시시한 꿈이요.
젊은이가 꿔야 할 꿈이 아니요. 영웅의 꿈은 더구나 아니에요. 손전등을 갖는 것을 꿈꾼 사람이라면 그 손전등을 갖는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앞길만 비추고 가는 것은 자기 행복, 자기 성공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왕에 어진 손전등, 기왕에 가는 인생길. 그 손전등의 방향이 자기 앞길뿐만 아니라 자기 옆사람, 자기 뒷사람 함께 비추겠다. 그 꿈의 방향이, 부국성의 방향이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방향,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관된 쪽으로 양반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은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꿈 넘어 꿈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발상이 아니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함께 잘 살자고 하는 발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꿈 넘어 꿈 북성 하나 가슴에 띄워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전달이 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세계적인 백만장자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2011년 10월 31일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고도원이라는 분의 꿈 넘어 꿈 북성 가슴에 전박해서 그때 인생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노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자리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하하, 이런. 아이고. 네.